정말 눈물 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보면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저는 만화책을 미리 보고서 갔는데 그래서 스토리 다 알았거든요. 2부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김연의 칼날은 솔직히 극장판 보고 조금 울었거든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연의 칼날은. 왜냐하면 귀칼은 좀 보통의 인간들이 다들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병 걸리고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인간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공감의 눈물? 좀 그런 느낌으로 귀칼은 눈물이 났었는데 체인소맨은 그런 식으로 눈물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보면서 그랬구나. 결국에 이렇게 엔딩이 나는구나 하면서 영화관을 그냥 터덜터덜 나오게 되는데 영화관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일상생활이 안 돼요. 체인소맨 극장판은. 근데 진짜 눈물까지는 안 나고 솔직히 뭔가 엄청나게 울림이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덴지 나도 사실은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막 자꾸 맴돌고 그리고 막 덴지랑 레제가 다시 카페에서 만났더라면 막 둘이 어쨌든 재회를 해서 마음을 확인할 그런 결론이 있었더라면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비님 재밌나요? 엄청 재밌습니다. 체인소맨. 그래서 체인소맨 너무 재밌어서 이거 아이맥스는 다 끝났으니까 4DX로라도 볼까 하고서 보는데 막 후기에서 4DX는 용산 CGV의 4DX에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른 데에서 보는 거는 그냥 장난감 수준이다. 그냥 놀이기구 수준이다. 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4DX는 CGV 청담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약간 긁혀가지고 그냥 용산 4DX는 근데 진짜 예매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용산 CGV 4DX를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을 하니까 그 CGV 어플에서 티켓이 언제 풀리는지 알려주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텔레그램 친구도 없는데 그 텔레그램 가입해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기를 계속 타다가 바로 이번에 용산 4DX 티켓팅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만화 얘기할 때 애니메이션 버전보다 원작 만화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만화나 애니 얘기할 때 원작이 애니빨을 받았다. 그리고 원작은 애니 때문에 고평가된 거지. 딱히 막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인소맨 원작 만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번 영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좀 이 영화가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딱 봐도 보이잖아요. 노래도 엄청 좋고 효과도 엄청나고 요 배급도 엄청나게 잘 되고 그럼 보면은 이 원작 이야기가 이만한 돈을 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던가? 왜냐면 체인소맨 처음 만화책 나왔을 때는 이 정도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2부가 나왔는데 마키마가 사망한 2부에 가서는 지금까지 체인소맨 만화책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도 하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오타쿠니까 마파 선생님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이걸로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대단한 결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체인소맨은 딱히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은 만화입니다만 이 극장판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2부의 노잼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계속 곱씹어서 즐길 만한 즐길거리가 가득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인소맨 원작 만화는 되게 스스로가 B급인 걸 좀 자처하는 면이 있잖아요. 절대 체인소맨 원작 만화는 스스로가 나는 명작이야 라는 그런 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주인공부터가 아무 생각 없고 막 그냥 여자랑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본능적인 생각만 있는 그런 남자애잖아요. 근데
막 비교를 하자면은 막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나는 호카게가 될 거야. 나는 동료를 구할 거야. 막 이런 거대한 포부가 있는 애가 아니고 그냥 딱 봤을 때 고등학생 남자애 그냥 애 느낌? 그냥 이대로 밥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나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 이런 소시민적인 욕망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덴지라는 인물이 소시민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이 만화가 가진 재미라는 것이겠지요. 김주성님, 작가가 레즈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주처럼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했대요. 이 변태 자식. 그런 마음으로 레즈한테 그렇게 모두의 기억이 아련하게 남을 첫사랑적인 그런 걸 가득가득 집어 넣은 거군요. 덜덜덜. 하스님, 이게 레전드인 게 의도와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어서 영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인 게 저는 원나블을 보고서 큰 세대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감이 잘 안 된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체인소맨이랑 주술회전이랑 김열의 칼날 보면서 큰다면서요. 이 친구들이 잘하고 저도 좀 더 늙어가면서 얼마나 나중에 사회 갈등이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원나블 세대라서 그런지 주인공이 이렇게 큰 뜻 없는 만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물론 체인소맨 너무 좋아해서 티셔츠를 2개나 샀지만 만화 주인공이라면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라면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 정도는 가져야지. 뭔가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은 만화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대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상호 경험을 하는데 이게 체인소맨은 일단 주인공이 너무 어리고 딱 봤을 때 가정 내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누가 봐도 좀 애정 결핍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른이 돼버려서 그런가? 성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계속 은은하게 아파요. 뭐 주인공으로서 그래 가라 이게 안 되고 그럼 덴지쿤 그냥 집에 가서 막 쉬어 막 이렇게 되니까 뭔가 소년 만화로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시 레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다들 레제의 저주에 걸리신 것 같은데 덴지가 진짜 아무 생각 없고 되게 단순하고 좀 그런 아이인데 사실 덴지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동갑내기 레제도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레제는 아무래도 좀 여자애니까 좀 더 예민한 게 있기도 하고 좀 더 사회적인 눈치라는 게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게다가 얘가 미소녀 인간 병기로 양육이 된 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도 덴지보다는 영악한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레제도 평범한 소녀였다라는 게 후반부에서 팍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레제가 마키마의 손에 정말 무력하게 이렇게 턱 이렇게 썰리는데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만화로 봤을 때는 이 레제라는 캐릭터가 엄청 되게 인간 병기같이 나오거든요. 만화에서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역시 나무의 키라니까 없는 게 없어. 체인소맨 원작에서는 엄청 세게 나와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보면서 진짜 디자인 팬시하게 잘 뽑혔다라고 인상이 큰데 영화관에서 이렇게 애니로 큰 화면에서 이렇게 레제를 보다 보니까 되게 보면서 레제가 보호자 없이 큰 아이라는 게 엄청 와닿은 거예요. 어차피 만화는 흑백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레제가 막 폭탄으로 만든 드레스 입고 이렇게 흰 팬티만 입고 싸우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만화로 볼 때는. 근데 영화는 컬러로 나오고 이 영화가 레즈라는 소녀를 되게 여리여리한 16살 여자아이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제가 인간 병기로서 전투를 이렇게 막 빵빵 하더라도 소녀처럼 손목이랑 발목에서 여리여리한 거 잘 표현을 해주고
뭐 소녀같이 뭐 얼굴에 홍조 같은 거 있는 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흰 반스만 입고 어린애가 전투를 하는 게 너무 막 애처로운 거예요. 저는 성인이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유독 뭔가 이제 레제도 된지 못지않게 정말 보호자 없이 살아온 아이구나라는 게 이 흰 반스만 입고 전투하는 장면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뭔가 좀 애처롭더라고. 어린 여자애가 저렇게 입고 저렇게 전투를 하니까. 근데 또 이거랑 별개로 전투신이 좀 대박인 면이 있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덴지가 요 상어의 마인 들고서 무항무항 하잖아요. 그 장면을 저는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까망베르님, 왜 일본은 흰색 브리프에 집착하는 걸까? 이게 약간 또 약간 소녀 그런 거의 상징 아닐까요? 어린 소녀 느낌, 순수한 느낌? 일본 만화는 왜 이렇게 팬티 보여달라는 거 집착하는지, 제가 원피스의 부룩 볼 때마다 재미도 없고, 약간 왜 저러나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어머, 하스님, 근데 60억인 자회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이게 더 대박인데? 진짜 애니의 악마들이네요. 60억? 대박이다. 그쵸. 권태성님, 저기 힙불교, 키어불교 얘기는 끝났나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힙불교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불교가 젊은이들한테 되게 뭔가 수양적인 의미도 분명히 뭐 접근이 되기는 하지만 되게 힙한 무언가로 접근이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뭐 젊은이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 뉴스를 봐도 힙 불교라는 말이 뜨고,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여겨지는 게 여러분들이 다들 의아해 하셔서 깜짝 놀랐지만 불교의 퀴어성 포용이거든요. 아무래도 기독교는 퀴어에 대해서 조금 더 배타적인 단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동성애 반대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시위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반대급부로 청년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불교가 가진 어떤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 혹은 아이콘이 전면에 내워지면서 젊은이들, 특히 좀 젊은 여성들한테 어떤 포용적인 맥락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불화를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름 힙 불교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진님 다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함께 좀 알아가 보려고 라이브를 키는 것도 있네요. 도리님, 비구니언스님 오늘 좀 거북목으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한테 내세워지는 불교의 어떤 아이콘들을 제가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석가모니 도상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붓다이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외형이나 성격을 은유한 상품이나 그림들, 아트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아이콘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요즘에 그 클린 걸 코어라는 소녀들의 어떤 추구미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세음보살 코어 하자. 관세음보살처럼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관세음보살처럼 우리 꾸미자 하는 게 굉장히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 유행했던 클린걸 코어라는 게 피부는 화장을 안 해도 깨끗한 느낌, 그리고 아침에 운동 가고 커피 대신에 막 말차 마시고 그런 코어라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음보살은 역사적으로 항상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에게 많이 숭상이 된 보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전상에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외치면은 그 부름에 응해서 어려운 말로는 응신해서 중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응신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테 응신하실 때 얘한테 나타날 때는
여자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 하면은 여자로 응신을 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남자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하면은 남자 거지의 모습으로 응신을 하시고, 아니면은 호랑이의 모습으로 응신을 하실 수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신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바라는 모습으로 그때그때 그냥 유동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불교에서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는 관세음보살은 대표적인 그런 자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불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열애를 부처라고 해요. 여러 가지 부처와 보살들이 존재를 하는데 다들 각각 어떤 진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는 사바세계 교주를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랑 같이 엮여서 외워지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그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정토 서쪽에 있는 불교의 극락을 관장한다 라는 다들 각각 큰 역할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륵이 또 대표적인데, 궁예가 되고 싶어 했던 미륵이죠. 미륵도 부처로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미륵은 바로 미래 세계의 부처, 56억 7천만 년 뒤에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진 부처입니다. 미륵은 좀 더 쉽게 말을 한다면은 미래와 구원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궁예가 자신이 미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의 구세주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담입니다만 역사적으로 궁예가 유난히 미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북조의 황제들이나 축전무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미륵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내가 통치자인데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약간 기반은 약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군사력은 좀 센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묶어놓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서에서 보면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뭣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미륵의 화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착취하는 케이스도 좀 많죠.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미륵 갭을 설명하는 영상이랑 또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텍스트, 정확한 경전 내용이 있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은, 요즘 불교를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불교의 교리나 아이콘을 이용해서 키어성을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키어 당사자야, 그 당사자로서 좀 위로를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희어랑 연결된 현대 불교 미술 작업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퀴어 불교 미술 작업에서 경전적인 그 이유와 연유가 뭘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불화 작가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와 퀴어니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보살인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음보살은 이런 하얀 여신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여성적인 포용을 해주는 그런 보살로서 상징이 되는데, 경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음 여성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견성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남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관음이라는 인물이 여자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지 여성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음보살이 처음 등장한 시점에서 관음은 완연하게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당연히 관음은 남자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음이 남자로서 숭상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관음이 여성으로 변하거든요. 콕 집어서 이 시기를 말하자면은 중국 수나라 때부터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관음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 그 원인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째서 관음보살이 수나라 때부터 여성형으로 등장을 하는 건지 이거는 연구하시는 전문 학자분 사이에서도 미스터리랍니다. 네, 원인을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분야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까망베르님, 무산도 1000년 사니까 지루해서 여자로도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래 사니까 성전환한 거 아닐까요? 근데 관음보살님은 기본 스탯이 그냥 여자든 남자든 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추론을 계속 해보자면은 관음보살이 자비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모성적인 자애로운 개념이 섞여가지고 여성의 모습이 되었다. 근데 마침 관음보살은 여성의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보살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다 라는 가설이 일단 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또 관음보살은 유독 귀족 여성들에 의해서 많이 숭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요 귀족 여자들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 계속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귀족 여성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상이 많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있는 모성적인 그런 이미지랑 결합이 돼가지고 관음보살이 여성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아무도 이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고난을 품어주고 이 재난에서 구원해주는 대자비의 상징으로서 관음보살을 상정을 해놨고, 아예 이게 모성을 숭배하는 그런 신화랑 엮여지면서 더욱더 관음보살은 여성화가 되고, 나중에는 요 관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형상으로까지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관음보살은 여성이다 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막 여자 팬들이 많아서 여자가 막 돼버렸다는 그런 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그 이와 관련해서 조금 웃긴 설화가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역사에. 근데 이 사람이 불교계 입장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불교를 굉장히 억압을 해가지고 사찰들 다 때려 부수고 땅도 다 뺏어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인상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궁에 미녀들을 선발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명나라에 보내려고 했었나? 그거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명나라 하신들이랑 같이 태종이 미녀들을 보러 간 거죠. 우리 미녀 5명 뽑아놨대.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인권의식이라는 게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신이랑 같이 있는데 이 앞에 5명의 미녀가 있는데 이방원이 그 면전에다 대고서 순위를 매겼대요. 미녀들 외모 순위를. 왕이 이러는 게 좀 무섭지 않아요? 권력자면 당연히 내 앞에서 이 여자애들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까 넌 못생겼고 넌 별로고 이러는 게 좀 별론데, 그래서 이 태종실록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말하자면은 정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임씨는 곧 관음상과 같아서 애교와 태도가 없고, 여씨는 입술이 넓고 이마는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성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못됐어. 맞아, 프로듀스 이방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말은, 어떤 여자는 태도가 관음보살 같고 별로다 라는 말을 이방원이 했다는 거죠. 애교가 없고 목석 같기만 한 여자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여자 그냥 관음보살 같기만 하고 별로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조선 초기 때 사람들은 관음보살의 형상을 아주 여성처럼 인식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설화인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관음보살이 다 남성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머리에는 관음보살은 어떤 여성적인 자비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다라는 것도 박혀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아까 지홍님 질문대로 관음보살의 얼굴에 수염을 그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음보살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의 그 뽀얀 얼굴에다가 이렇게 예쁜 얼굴에다가 수염이 들어가면은 느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몇 년 동안 부처님 얼굴에 수염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나 봐요, 교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뭐 현대 불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현대 철학? 뭐 잘 모르겠어요. 이 철학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불교계의 관세음보살의 그런 특징이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관음보살의 형상이 애초에 남성이었으나 여성으로서 서서히 변화하는 그 과정이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는 젠더 수행성의 개념과 상응한다 라는 내용이 논문들에 꽤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음보살은 남성, 여성의 신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고 특정한 젠더 정체성에 고정되는 인물이 아니죠. 여자 얼굴인데 수염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는 우리의 젠더는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수행과 반복을 통해서 구성된다 라는 주장이랑 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관음보살이 애초에 남성으로 묘사가 되지만 자비의 화신으로서 숭상이 되고 점점 여성으로 인식이 되면서 여성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좀 더 퀴어 불교 거기까지 끌고 간다면 관음보살이 변신을 하고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를 성별 섹슈얼리티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그 상징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철학에서 좋아하는 말로는 뭐 탈경계적인 영성을 구현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대 철학이랑 현대 미술에서 불교의 포용적인 이미지를 되게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 입장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불교가 더욱더 좀 친숙해지는 정말 힙 불교가 탄생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술가로서 제가 퀴어 아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드가 돌봄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이 소수자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정말 사랑으로서 그 사회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소수자 커뮤니티는. 이러한 메시지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좀 주제넘은 발언인 것 같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목소리가 좀 쉬고 있는데 1시간 하니까 목소리 이렇게 쉬네요. 오늘 라이브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머, 누가 담배 끊으라는 얘기도 했나요?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거야.